아군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숙제 있죠, 숙제. 자, 일단은 답지부터 선생님 답부터 불러주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지나줘. 요게 처음 맞죠? 네. 자, 1번에 잠깐만 숙제 빨리 꺼냅시다. 자, 1번에 5번 안 들고 왔어? 오케이. 자, 2번에 2번 확인 다 했습니까? 풀었어? 조금 나왔다고? 자, 다음 3번. 이 시의 화자는 현재보다 환경 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서, 풀었어? 진짜 끝났네. 자, 다음 4번, 5번. 이 사람들 진짜 다른 학교에서 다 풀어왔는데. 자, 1번에 4번 풀벌레. 2번에 3번 3번에 3번 텔레비전 끄. 그 다음에 5번에 2번. 그 다음 요거 귀뚜라미. 2번이요. 자, 일단은 귀뚜라미 봅시다. 3번 1번에 3번 귀뚜라미. 자, 2번에 1번. 자, 3번에 4번 4번에 2번. 자, 그다음 5번 문제는 힌트를 줬죠, 선생님이. 자, 의문형 문장으로 종결되어서 화자의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80페이지 보면서 간단하게 요거 풀벌레 한번 봅시다. 5번 문장 봅시다, 같이. 이거 많이 틀렸네. 많이 틀렸다고? 그럼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만 볼게요. 281페이지. 시가 작가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잠깐만, 쌤이 아까 5번이 몇 번이라고 했어? 2번이었어. 5번에 2번? 어둠 속에서 별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불안한 스멜이 현란하다고 생각하였다. 자, 그 다음에 방 공기를 크게 들이셔서 포타 속에 공기를 넣었다. 5번에 잠깐만 답을 다시 봐야겠는데 지금 이거 답지가 쪽입니까? 442페이지. 아, 5번에 2번 맞죠? 근데 가을 지금 280. 가을 써줘. 그렇죠. 자, 풀벌레 소리를 통해서 가을이 온 것을 느끼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요, 자, 지금 이 경험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작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어떤 자연의 소리를 대조한 거.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싶음을 이제 바라는 거. 요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가을을 노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풀벌레 소리를 통해서 가을이 왔느냐 안 왔느냐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풀벌레 소리, 가을 보통 이제 가을에 울리는 그 벌레 소리, 막 귀뚜라미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귀뚜라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잖아, 맞죠?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아까 선생님이 나눠준 요 교과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만원.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와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볼 거냐, 이 단원에서
시 원후일과 독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할 거고요. 시에 쓰인 운율, 반어, 역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율, 반어, 역설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살펴본다. 자, 그러면 필기를 여기다가 합시다. 오케이. 자.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반어라고 하는 건 이미 들어봤을 거야. 한 번씩은 다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왜냐면 멘토 수업하면서 이제 한 번씩은 다루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자, 그래서 반어라고 하면 한자 그대로 하면 뭡니까? 반대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말. 자, 그래서 반어는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 바로 강조. 자, 그래서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겉으로는 나는 안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는 누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거 보면서 참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욱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바로 반어라고 하고요. 자, 다음 역설. 역설이 어렵죠. 자, 역설은요,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나 그 속에는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역설은요, 겉으로 보기에 이거는 약간 서로 맞지 않는데, 앞과 뒤가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역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장만 보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글 전체 또는 앞뒤 내용의 문맥을 바탕으로 의미를 유추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설이고요. 자,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 강조는 다 똑같아요. 왜? 표현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강조하기 위함이거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참신함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역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야. 왜? 겉으로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한다. 다음 운율. 운율은요, 시에서 느껴지는 리듬 또는 율격, 이거를 운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바로 넘어갈게요. 먼후인. 자, 김소월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먼후인, 먼 훗날, 미래다, 그쵸? 미래. 자, 그래서
이 먼 후일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찾는다면 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나를 찾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먼 미래에 당신이 만약에 찾으시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하면서 난 당신 잊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자, 다음 만약에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날 속으로 나무랄 수도 있잖아. 만약에 당신이 날 나무라면 뭐라 하면 왜 나를 벌써 잊었느냐라고 말을 하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이 그리움이 바로 뭡니까? 화자의 정서죠. 먼 훗날 나를 찾으시면 이라고 한 것 자체가 자, 지금 가정은 가정인데 미래에 이별한 상황에서 당신이 날 찾은 거야. 자, 그래서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무엇이 믿기지 않아서 이별한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대답할 거래요. 자,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당신이 먼 훗날 날 찾아온다면 지금 이별했는데 이별한 상황에 당신이 날 찾아온다면 미래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당신을 만났을 때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래. 자, 근데 진짜로 잊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왜? 무척 그리워한다며. 그리워하다가 잊었다며. 근데 계속 그리워하다가 왜 당신이 찾아오니까 잊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은 잊은 게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그때 내 말이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한 거야. 왜? 무척 그려가다가 잊었다며. 왜 잊는데? 사실은 안 잊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는데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내가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나는 당신을 참으로 그리워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잊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이별했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에 사용된 표현 요소 일단 첫 번째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운율 형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단어의 방법. 다음 두 번째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방법. 다음 세 번째 음보의 형성.
이렇게 운율 형성 방법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은 이 세 개가 모두 쓰여 있습니다. 모두 쓰여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노라, 이전노라, 이전노라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 반복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자, 뭐는 뭐뭐 하면, 당신이 뭐뭐 하면 나는 뭐뭐 해서 이전노라 라고 하는 뭐뭐 하면 뭐뭐 하노라 라고 하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음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리듬을 음보라고 합니다. 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리듬을 음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3음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음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리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음보는 규칙대로 뭔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음보의 형성은요, 좀 상대적으로 언어에 대한 감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좀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좀 이렇게 막 좀 강조해서 끊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느껴져요. 자, 그래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행마다 세 개 리듬으로 쪼개져서 느껴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3음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요,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학은 3음보나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3음보는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민요에서 많이 나옵니다. 노래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율격을요,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아리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서 3음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음보의 형성은요, 지금 뭐 최근에 한 100년 요 정도 사이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요, 1000년 전의 작품, 1000몇백 년 전의 작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 수업하면서 읽어봤을 법도 한 작품이기도 한데, 고려가요 있죠. 고려가요 중에서 왜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라고 하면서 약 1000몇백 년 전 고려시대에도 이런 3음보의 율격으로 노래를 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3음보는 민요적인 율격이고요. 자, 조선시대에 쓰인 시조 같은 경우에는 4음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들었다 하면 저런 들었다 하니, 만수장 드렁치기 얽혀신 들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는 4음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에 쓰인 시조나 이런 데서는 4음보가 느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민요적인 노래의 느낌이 드는 현대시라든지 또는 이제 고려가요에서는 3음보의 율격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3음보의 율격을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우리나라 이 정통의 한의 정서를 가지고 그것을 노래하기에 이 3음보의 율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운율 형성 방법 세 가지 있었다, 그치? 자, 다음 두 번째, 이 먼 후일에 쓰인 반어법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속마음은 잊을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속마음을 어떻게 인상 깊게 드러냅니다. 자, 요거 서술형. 그 다음 두 번째, 깊이 있는 감상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서가 강조됩니다. 이 시에서 자, 다음 먼 후일의 특징 밑에 볼게요. 미래 상황 가정.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찾아오시면 이라고 하는 가정.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아까 얘기했죠? 반어 쓴 거.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자, 그래서 이 반복이 나오는데 시에서 반복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율 형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강조입니다. 운율 형성과 강조,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반복을 하는 이유는. 자, 다음 독은 아름답다. 166페이지. 자, 여기서 말하는 독은요, 먹으면 죽는 독 있죠? 그 독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존재입니까? 부정적인 존재입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존재죠. 긍정적이란다. 부정적인 존재도 먹으면 죽잖아. 맞죠? 자, 근데 그런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자체가 뭐에 해당합니까? 바로 그렇지, 역설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목을 보는 순간 생각을 해야지. 독은 아름답다며. 왜일까요? 모르지. 맞아요. 정확한 대답입니다. 모르지. 왜? 안 읽어봤거든. 맞죠? 자,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문맥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제목까지만 읽었을 때 독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릅니다. 맞죠? 자, 1년 볼게요. 은행나무 열매에서 뭐가 난대요? 구린내가 난대요. 자, 그 은행나무 열매 밟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밟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장에서 똥냄새 나죠? 맞죠? 자, 그래서 주의해서 밟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린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기롭대요. 진짜 향기로워요? 아니래. 자, 그러면 이 주의해 주세요가 바로 뭐라는 거야? 이 구린내의 의미라는 거야. 맞죠? 구린내의 의미입니다. 자, 은행나무에서 열매에서 구린내가 나는 이유는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밟지 마세요. 자, 그런데 밟아보려고 어떻게 하겠어? 구린내가 나겠지. 그런데 그 구린내가 화자가 느낄 때 어떻게 느껴진대요? 향기롭다고 느껴진대요. 자, 그러면 구린내 자체가 향기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은행나무 열매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 메시지가 향기롭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밤톨이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대요. 자, 밤송이에는 가시가 있다, 그치? 가시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파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가시가 없는 게 좋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대요. 자, 이 가시를 만지면 우리는 찔리고 아픈데 이 가시가 너그럽다고 표현했으니까 바로 뭡니까? 이것이 역설적 표현입니다. 맞죠? 다음, 보고알을 먹으면 죽습니다. 맞죠?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랍니다.
도과를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 다음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대요. 자, 술을 끊는 이유가 뭐겠어? 뭐 자신의 건강도 있겠지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은행나무 열매가 구린내를 가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밤톨에 가시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보고 아래 독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가장이겠죠. 어떤 가장이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 술을 끊은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이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거, 또는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이 무엇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독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은행에서 나는 구린내, 그 다음에 밤톨에 있는 가시, 보고 아래 있는 독,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마치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끊은 아버지 또는 가장의 모습 또는 부모님의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독은 아름답다. 자, 그래서 이 대상, 은행나무의 구린내, 밤송이의 가시, 도구의 독, 친구의 독한 마음. 우리 독한 마음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야. 자, 그런데 그것을 향기롭다, 너그럽다, 사랑이다, 아름답다 라고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그치? 그래서 요 표현들은 전부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적 표현 또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순된 표현이야.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 역설이라고 한다. 역설을 써서 주제를 강조한 표현이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가치 있고 아름답다 라고 하는 주제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역설의 의미가 무엇이냐?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구린내가 향기롭다라고 하는 건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입니다. 자, 근데 구린내가 향기롭다고 그냥 그러면 구린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뭔데요? 우리가 겉보기에 모순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라고 하는 문학 또는 이제 그냥
문학 작품 전체죠. 왜냐하면 역설이 시에만 쓰인 건 아니니까 소설에도 쓰일 수 있어요. 다른 문학 작품에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모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린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을 향기롭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순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모순이 무슨 뜻인데요? 아이러니. 오, 또 아이러니라는 말은 또 모순이랑 어떻게 연결을 지었어요? 예. 그 뜻인데. 이게 그안 맞는 거예요. 뭐라고? 앞뒤가 맞는 거. 맞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와 순이 무슨 뜻인데요? 창과 방패죠.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죠? 이것은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팔고 있는 이제 장사꾼이 있었죠. 자, 중국의 고사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가자면 사실은 뭐 중학생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러니는 반어고요. 패러독스가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학 용어라서 그렇게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아이러니라는 말을 역설적인 상황에 많이 쓰긴 하죠. 아,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말이 맞지 않음인데 이제 반어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맞지 않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영어적 표현에서는 아이러니는 반어, 모순은 역설은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 오케이,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현대시 넘어갈게요. 아까 선생님이 나눠준 현대시 파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몇 페이지죠? 52페이지.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좀 한번 가져볼게요. 진달래꽃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나 아마 한 번씩은 다 했을 것 같아요. 현대시 넘어오시라고요, 아저씨. 진달래꽃 안 받았나? 마우스. 아,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작품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내 세대까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았어.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진달래꽃이 옛날에 노래로 나왔었거든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한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쯤 나왔습니다. 락으로 나왔거든요. 락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면서 노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 뮤직뱅크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와서 뮤직뱅크 1위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너무 잘 반영했습니다. 어떤 정서를 잘 반영했느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합니다. 정한이라고 하면 뭐냐? 한스러운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이 무엇이냐? 우리 가슴에 맺혀있는 어떤 감정의 응어리, 덩어리 이런 것들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의 정서가 잘 담겨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건 한의 정서가 좀 많이 담겨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땅덩어리도 좁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힘은 세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늘 어떤 침략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침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해체당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가 좀 많이 해체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고려 시대에 몽골한테 졌을 때도
이제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 원나라였죠 당시에 몽골 민족이 원나라로 강제로 유학을 가거나 이제 뭐 이렇게 이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냥 뭐 왕세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중국이 청나라로 바뀌었을 때 이 청의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뭐냐 병자호란에서 졌을 때도 우리 민족이 많이 거기로 넘어가게 됐죠. 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자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별의 경험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다 보니 이 이별로서 이 행해지는 어떤 그런 가슴 찢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뭐 물론 이제 그게 사랑의 이별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공동체의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별도 그렇고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그런 한의 정서, 이 가슴에 서려 있는 응어리진 감정들을 노래하는 그런 정서가 잘 살아있는 이제 민족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어떤 그런 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이제 작품이 주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많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진달래꽃 볼게요. 자 이 화자가 떠나는 님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번에도 가정을 합니다. 이 사람 참 그 같은 작가예요. 아까 모밀이랑 가정을 참 좋아하나 봐요. 자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하면서 이별의 상황을요 가정합니다. 말없이 고이군에 드리오리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고 당신 보기가 역겨워 떠날 거야 라고 말하면 나는 말없이 고이군에 드리겠대. 자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연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 지역 이름입니다. 연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이야. 자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진달래꽃을 어떻게 하느냐? 아름따다. 아름따다는 한아름 따다 이 뜻입니다. 한아름 따서 당신이 가는 길에 어떻게 하겠대요? 뿌려드리겠대요. 꽃길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당신이 나를 떠나는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당신이 떠나가는데 꽃을 뿌려주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당신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냐? 축복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축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좋은 감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이 날 떠난다고 해서 아싸 떠나는 거야 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떠나신다고 한다면 나는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당신을 내가 그 감정을 참고 인내해서 보내드리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요게요 그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의미는 그대로야. 의미는 진짜 말 그대로 들여밟고 가라는 거야. 자 근데 들여밟고 가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들여밟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총총총총 밟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처럼. 그게 아니라 꾹꾹 눌러서 밟는 게 뭐야? 들여밟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들여밟는 행위를 사뿐히 할 수 있나요? 사뿐히 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표현할 때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떠나서 들여밟고 가는 행위로 인해서 그 떠나는 사람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미련. 그렇지. 자 진달래꽃을 하나하나 밟으면 이 진달래꽃이 당신 그러니까 화자가 뿌려줬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알고 있는데 나는 떠나는 상황이야. 그런데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뿌려놓은 꽃길을 내가 꽃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들여밟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차려놓은 정성을 내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가게 된다 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들여밟고 가려면은 이 사람이 뿌려놓은 진달래꽃의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마음이 홀가분할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까요? 무겁고 불편하겠지.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안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시 한번 날 생각해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한마디가 담겨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들여밟고 가라는 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추가적으로는 지금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꽃을 뿌려준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내가 다해준 그 정성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나를 떠나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별하는 상황을 나는 어떻게 숭고하게 사랑으로서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꽃을 그렇게 들여밟고 간다라는 점에서 내가 희생되어도 좋으니 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시라. 대신에 그 가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스스로 인내하고 이겨내겠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어떤 좀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한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을 흘리우리다 라고 하면서 자, 나는 눈물을 아니 흘리겠어 안 흘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눈물을 안 흘린다고 해서 슬프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슬플 거야. 굉장히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어적 표현에 나옵니다. 자, A 분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좀 어려워요. 고등학교 가야지 나오는 단어고요. 어찌됐건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왜 눈물을 안 흘리냐? 나는 이 이별의 슬픔을 견딜 거야. 인내할 거야. 그리고 사랑으로 승화할 거야.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내가 눈물까지 흘리면 당신이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나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내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자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요, 당신을 떠나보내고 나는 그 감정을 속으로 삭히며 인내하는 이러한 모습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옆에 3번 보세요. 여성적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 여성적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 여성상을 말하는 거야. 요즘 여성들은 그러지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과거에 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이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기보다는 속으로 그냥 간직하고 인내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성 이제 그 화자의 모습을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적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은 남성 시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기 위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 후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은 지금 교과서에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여성적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먼 훗날 당신이 날 찾으시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무척 그리다가 이 정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운율 형성 요소 볼게요. 뭐뭐우리다.
보내드리오리다, 뿌리오리다 라고 하면서 같은 이제 문장의 종결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이제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자, 다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의 맨 앞부분 머리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맨 뒷면 꼬리 부분이 서로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표현이 처음과 끝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미상관이란 표현 자체는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표현의 효과는 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수미상관이란 말은 사실은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 이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잖아. 자, 이거는 형태적 특징이거든. 자, 그럼 이 형태적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효과. 반복을 통한 강조.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강조. 자, 다음 두 번째, 똑같은 말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요소 하나 더 있습니다. 3인보의 율격. 자, 근데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 없이 보이고는 의오리다 라고 하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1, 2, 3 해서 두 행에 걸쳐서 1, 2, 3원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행에 걸쳐서 1, 2, 3, 3원보가 나옵니다. 그게 모든 연에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 없이 보이고는 의오리다. 자, 그 다음에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노인구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삼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